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발사 예정 시각을 몇 시간 앞두고 무산이 된 건데요. 과기부 측에선 저온 헬륨 밸브 제어에 통신 이상이 발생했다. 발사를 그래서 연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리가 되면 내일 이 시간에라도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아마 30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가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건네졌다는 의혹,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지금 무소속이 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강하게 나가는 건데요. 이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얘들 보더니 또 형님 그냥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세 개 뺏겼어.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당대회 2년 전에 발생한 거를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하는 것은 야당 탄압이고. 저는 돈봉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정근 씨가 계속 돈 요구를 해서 제가 수차례 그거를 거절해 왔습니다.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네, 정당법 위반 혐의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 청구된 건 이제 처음입니다. 자, 정미경 의원님, 생각보다 빠릅니까? 아니면 적절한 순서입니까? 적절한 순서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돼요. 네. 왜냐하면 이 두 국회의원에 대해서 영장이 들어가면 그 다음은 이제 수순이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예. 빠르지도 그다음에 늦지도 않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윤관석 의원은 여태까지 이제 언론에서 다 나온 바대로 그 현금 6천만 원 받아서 네. 결국 300만 원짜리 봉투 만들어 갖고 국회의원들한테 돌린 그런 혐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상만 의원에 대해서는 이분은 조금 이제 좀 내용이 다른데요. 네. 이제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 제공했다는 게 아마 나오고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거 딱 떨어지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지역 본부장에게 뿌릴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료 아까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본인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이거 정당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영장을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영장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일단 관문을 통과해야죠.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체포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 과연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네. 체포 동의를 해줄지 안 해줄지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그래서 일단 국회로 체포 동의 요구서가 넘어갑니다. 이걸 표결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이 됐다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은 있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국회에 설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체포의 정당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요. 앞서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설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 돈봉투 관련해서는 기획수사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는데 한 장관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획이라는 음모를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그렇게 돈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요. 의원 매수하는
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그 스포츠 탄압 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네. 자, 저렇게 이제 한 장관은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번 노웅래 의원 체포 요청할 때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이 됐다. 이렇게 구체적인 물증까지 공개를 했었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 이번에는 좀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이미 이 관련된 녹취 내용들이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녹취 내용들이 이미 그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 거기 보면 아주 구체적인 지금 돈 전달 과정 예. 뭐 이런 것들이 육성으로 녹음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체포 동의안 설명할 텐데 뭐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아마 할 것 같고 검찰의 수사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증거 확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돈이 오고 간 특히 현금이 오고 간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번 사건은 의외로 좀 쉬운 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녹취록이 다 나와서 거기에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 예. 또 전달했던 과정, 그다음에 얼마나 받았는지, 누구누구한테 줬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이고 네. 저는 이건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명의 의원에 대해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지금 오늘 그 혐의 내용에 보면 윤관석 의원이 6천만 원을 300만 원씩 봉투를 20개를 만들었다. 네. 그래서 이걸 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20개 어디 갔죠? 분명히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20개의 봉투를 받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또 이제 앞으로 검찰이 어떤 식이든지 명단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제 그래 됐을 경우는 이 2명을 넘어서서 예. 큰 충격파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뭐 10명 이야기 나오고 많게는 20명이죠. 물리적으로 보면 20개의 봉투가 있었으니까. 근데 뭐 중복된다고 치면 최소한 10명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이름이 특정되기도 했고요. 자, 근데 어쨌든 두 현역 의원, 녹취록 속에 나오는 두 현역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고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이걸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남은 건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지난번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오히려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 도움을 줬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서전 위원장, 이번에는 어떨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요?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설명, 즉 이제 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이게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가 필요한데 과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 같은데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도 예. 이 대장동 사건을 지자체의 토착 비리 수사로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네. 사실은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검찰 출신의 50억 클럽을 봤을 때도 이게 검찰 게이트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한 것인데 이번에 만약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만약에 이심송심이라고 해서 뭐 송영길 대표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것이 연계됐다 이런 자기의 주장이나 의견을 피력한다면 이게 또 표결에 영향이 있을 것인데 네. 저는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든 이제 그 녹취록이라든지 그 사건 자체는 대다수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 예.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드라이하게 좀 객관적 사실만 좀 말씀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녹취록 내용 들어본 국민들 많으시고 그걸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실지 뭐 대충 생각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할지 그건 참 모르겠어요. 장희찬 이사장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 소위 반란표라고 하는 가결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 돈봉투 카르텔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봉투 받고 주고 한 게 어디 윤관석, 이성만 2명뿐입니까?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름, 명수만 해도 20명 가깝잖아요. 그러면 원래라면 가결 던진 사람들도 자기가 받았는데 양심상 가결을 던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녹취 과정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 이정근 전 부총장과 이 민주당 의원들 강내구 협회장 등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홍 쪽에서 많이 뿌리고 있다.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 홍이 바로 그 당시에 사실상 이 친문의 지지를 받았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이 녹취라는 게 몇 년 전에 본인들 간의 사적인 대화니까 뒤늦게 조작되거나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가 개입할 정황이 없다는 점을 미루어 판단해 보면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는
송영길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홍영표 원내대표 쪽까지 아주 만연하게 이 퍼져 있는 독보석 같은 문화예요. 돈봉투 카르텔이에요. 180명 중에 안 받은 사람이 더 적을 겁니다. 녹취록에 이름 나온 게 10명, 20명이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 받았는데 누가 누구를 체포시키고 말고 합니까? 그러니까 전 이번에 가결표가 적게 나오면서 민주당의 도덕적 파탄을 국민들께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창에서 너무 예단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수사가 안 됐으니까 어떤 식의 돈 봉투가 오고 왔는지, 그리고 뭐 녹취록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홍영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냥 한 캠프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예단한다든지 단정적으로 아주 기정사실화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뭐 의심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근거는 없다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관석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받기 전에 윤 의원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은 많고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남은 조사와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저희들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도록. 네, 저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할 말 많고 진실 밝히겠다. 그런데 막상 검찰 조사 땐 A4 용지 서너 장 분량의 진술서만 내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진술서 내고 묵비권 행사했던 분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비슷한 걸 한 것 같아요. 자, 정유 변호사.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진술 거부권은 법이 보장하는 절차인 거는 그렇죠. 맞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데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를 벗기 위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진술도 하고 의견 개진도 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분량의 진술서를, 그러니까 의견 개진을 한 서면을 제출하고 이것으로 가름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본인이 해명하기가 어렵거나 해명하더라도 검찰을 설득할 수 없을 거라는 점. 네. 두 번째는 어차피 해명을 하더라도 기소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대단히 객관적인 물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녹취에 대해서는 편집이다, 가공이다 여러 항변을 하고 있지만 그 맥락을 보면 완전히 이 부분을 날조했다거나 특정 맥락으로 보이도록 편집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진술이 상당히 간극을 나타내게 되고 그게 진술조사에 남게 될 경우에 어떤 불이익 등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셨습니다만 근데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의 대응 전략과 비슷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 조사 후에 이 대표 모습 한번 보시죠. 검찰 측에서 12시간 넘는 기간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 진술서로 진술을 가름한 것이 묵비권 행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을 이제 윤관석 의원이 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성만 의원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검찰 가서 이야기는 좀 한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제가 결백함을 주장을 했고 이 사실에 대해서 그 검찰이 지나치게 녹취록을 편향된 확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무리한 수사다. 돈 봉투와 관련된 거는 저와 관련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 이정근 씨의 돈 요구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송영길 후보한테 얘기한 것이니까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책임을 넘기는 그런 모습인데 하여튼 검찰 가서 진술을 한 것 같아요.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윤 의원의 네. 경우에는요, 부인을 한다고 해도 부인이 되지를 않아요. 그게 네. 왜냐하면 그 녹취에 되어 있는 그 핸드폰에 녹취된 그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한두 줄 가지고 그 얘기를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한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방식으로 그냥 진술서 한 장 내고
그냥 이렇게 가는 그런 방식을 택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성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윤 의원에 비해서 그 녹취된 부분이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어떻게 머리를 써서 네. 잘 해명을 하면 본인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양자의 그 어떤 전술의 그 차이가 보여지는 것 보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뭘 드리냐면 네. 이 모든 게 다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국민들의 경우에요. 이런 식으로 조사받을 때 진술서 한 장 띵 내고 뭐 부인하고 막 이러면요. 죄질 불량하다고 그래갖고 다 구속돼요. 대부분이. 그런가요? 예.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체포 동의서라는 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보통 국민이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참 서글픕니다. 네, 그런데 뭐 어쨌든 묵비권 행사하는 거는 아까 장미 변호사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뭐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뭐 권리이기도 하니까 그 방법을 택한 걸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검찰이 어떻게 소명을 하고 또 본인들은 어떻게 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지 그 결과를 보면 법원 판단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요, 이번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정근 녹취록이 유출된 경위를 밝혀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글쎄요. 이제 이제 아마 윤관석 의원이나 이제 이 두 사람의 처리가 끝나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아마 저는 송영길 대표가 이 본인이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을 나간 것이나 지금 공수처에다가 이제 이걸 고발한 것이나 이건 어떤 검찰과의 어떤 저는 힘겨루기라고 봅니다. 네. 검찰이 어떤 자기에 대한 수사를 뭔가 좀 방어를 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공수처에다 고발도 하는데 저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이 돈봉투 뿌리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본인의 보좌관이 이 돈봉투와 관련해서 다른 어떤 기업가 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 이제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거를 이제 지금 본인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공수처에서 수사는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미 이 내용 자체의 어떤 흐름에 즉 녹취록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이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이제 전개를 하느냐가 것인데 문제는 앞으로 아마 30일 정도 되면 이제 이 두 명의 의원에 대한 이제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되고 아마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래 될 경우는 아마 송영길 전 대표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 검찰은 아주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합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두 현역 의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곧 넘길 걸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 동의서가 올라왔다는 보고를 하게 되고 이후에 72시간 안에 이제 표결을 할 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지난번에 부결됐던 경우, 가결됐던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선택은 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당정협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불법 집회에 단호히 막고 이 책임지는 정부를 선택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서 국민들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번에 불법 집회 반복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이라고 혹시 보시나요?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한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 계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장인찬 이사장? 일단 얼마 전에 이 민노총이 광화문 일대에서 1박 2일 예. 노숙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집회 자체가 오후 5시까지 허가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5시 이후에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한 것부터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근처 편의점에 소주가 다 동났다고 합니다. 도로를 점거하고 술판을 벌이고 경찰이 설치한 간이 화장실이 모자라다고 노상방뇨를 하고 몇 톤의 쓰레기 더미를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아니라 민폐의 자유, 노상방뇨의 자유를 지금 정부로부터 인정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광화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차 막히는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지만 자영업자분들 이틀 동안 영업을 공쳤고요. 이 일대의 주민분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공공의 안녕을 위협하는 이러한 형태까지도 네. 어떻게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집회 시위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해산하려면 그 시위 인력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경찰 병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노숙 집회에 2만 5천 명이 왔다고 하면 대략 7만 명 정도의 기동대가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의경을 이제 더 이상 뽑지 않고 기동대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5년 전에 대비했을 때 지금 기동대가 40% 넘게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서울 전역에서 동원할 수 있는 기동대 병력이 1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녕을 지키고 네.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또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뭐 허가받는 시간 이후에는 문화재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같이 집회에 가세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법적으로 하는 것들이 과연 적절하냐, 특히 밤을 새워서 하는 것들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던 건데요. 한 장관, 심야 집회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보시죠. 어떤 야간 집회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야간 집회라기보다는 심야 집회 아닌가요?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죠, 국민들이.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것이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네, 장인찬 이사장 말했듯이요. 지난번 1박 2일 시위가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줬다, 이런 전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숙 집회처럼 공공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 이걸 계획할 때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집회 금지하는 내용 개정을 야당과 협의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어요. 장윤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불법 집회라고 했을 때 민주노총을 한동훈 장관이 직접 거론했는데, 그렇다면 태극기 부대, 정강훈 목사 집회는 합법만 있었습니까? 그 시끄러운 데시벨 자영업자들 피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민주주의를 퇴보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이 법 개정 움직임이 비판을 받는 거냐면, 이 부분이 입법적인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시법 10조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거든요. 그때 대부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다 때문에 이 부분을 내용상 사전 허가를 한 것뿐만 아니라 5개인지 실내인지 야간인지 낮인지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건 위헌적이라고 판시한 겁니다. 5대 4이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나지 않고 헌법 불합치 판결로 귀결이 됐지만 이 부분과 관련한 후속 입법 취지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보수 진영이라면, 보수 집권 세력이라면 이런 법원의 판결 당연히 수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반대로 당시의 결정을 사실상 왜곡해가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여서 지시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그 취지를 수용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상당히 민주주의의 태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자, 뭐 법적으로 따지면은 뭐 집회 시위의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거고, 요즘 법원에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허용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정말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참 불편한 게 많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출근길에 도로 뭐 8차선 중에 4, 5차선 막고 가면은 얼마나 또 막힙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지난 16일 1박 2일 집회를 강행했던 당시 한번 보시죠. 건설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 건설 노조가 현장에
우뚝 서는 세상. 시청 광화문 돌아다닐 때 버스는 이제 집회 때문에 회차하거나 지금 1시간 동안 지금 손님 못 태우고 있어요. 네, 뭐 집회가 있는 뭐 여야 뭐 보수 진보 따지지 않고요. 집회가 있는 주말이면 광화문 일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들 나오기도 힘들고 가족 나들이 왔다가 눈살 찌푸리는 분들도 많고 이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냐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논란들이 많은 거고요. 저렇게 1박 2일 시위를 하면서 좀 질서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침 출근길에 내지는 퇴근길에 어디를 밟고 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그날 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결정을 한 이후로 지금 13년간 그 법을 고치라는 얘기거든요. 고치 13년간 고치지를 않았어요. 내용을 정비하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지금 업무를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노총이 그 5년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냥 집회를 하면서 계속 불법 집회인 듯이 보이는데 그걸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서 예를 들어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경찰이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경고를 해요. 네.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그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잖아요. 예. 근데 민주노총은 그렇게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경찰이 말해봤자 듣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법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법원으로. 그런데 법원에서 늘 민노총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민노총이 집회하는 거는 완전히 치외법권 지역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제 경찰도 손을 놓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경고 몇 번 때리지만 안 들으면 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이번에 1박 2일 그 집회가 그런 방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예. 사실은 이건 불법 집회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집시법 집회 시위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다면 그건 집회 시위 자유 허용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국회가 정신을 좀 차려서 일단 그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해서 예. 새로 지시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법을 새롭게 만들 걸 권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노총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하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시면요 다 알지만 여성과 아이들은 지나갈 수도 없어요. 무서워서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민노총의 불법 집회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즉각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었죠.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습니까? 네, 대통령의 인식, 야당 대표의 인식 극과 극인 듯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고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 8.15 때 코로나 심각할 때 정광훈 목사 불법 집회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단죄하고 제한하고 그 공공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면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가장 기치로 내는 가치가 자유와 법인데 집시법 즉 집회 자유를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법은 지켜야죠. 법 자체가 사실은 집회 자유가 있고 또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불법 시위에 대한 문제점을 넘어서 12시 즉 새벽까지 그 시간 자체에는 집회를 하지 말라는 걸 제한하는 게 아니라 금지를 하는 것이죠. 그게 초법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시켜서 예를 들어 야간에는 뭐 데시벨을 낮춘다든지 그리고 뭐 음주라든지 당연히 노상방뇨를 하게 되면 공권력을 강제적으로 하고 피해 보상액도 뭐 10배, 20배, 100배 강하게 해서 이것을 제한하는 법을 해야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유와 법이 있는데도 그걸 불법이라는 그 딱지 하나 해서 이거를 야간에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불법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요, 헌법재판소가 당시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걸 허용하라는 게 아니라 네. 명확히 규정하라는 겁니다. 예. 모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일출에서 일몰까지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의미인 것이고 네. 야간에 집회를 해도 된다 이런 발상은 아닌 것이죠. 근데 국회가 그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요, 아까 위헌적 발상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뭐가 위헌적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네. 자, 그 행복 추구권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일을 하고 이런 일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이 어떤 특정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침해될 경우에 그건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 거죠? 그건 헌법 침해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는 거는 그건 괜찮고 건설 노동자에 저렇게 집회하는 거는 저거는 저 집회 자유 보장이고 네. 이 아마 공사 현장 주변에 계신 분들 느끼실 겁니다. 예. 이 건설 노조가요 아침부터 노래 틀어댑니다. 하루 종일 노래 틀어대요. 무슨 뭐 북한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거 그냥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 밤 같은 경우에 이 광화문 일대 아파트나 호텔에 계신 분들은 네.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침해되는 자유는 괜찮고 저렇게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만 아주 천부인권적인 자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살아가기 위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자유가 있잖아요. 네. 자유가 있으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집회 시위 자유 있죠. 근데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 예. 불법에 대해서는 예. 그걸 규정하는 거 그것은 여야 그다음에 진보 보수 할 것 없습니다.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네. 세상에 우리나라에 건설 노동자만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만 그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걸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네. 행복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자, 뭐 시위 집회 뭐 규정대로 하면 괜찮을 텐데 규정을 어겨도 그다지 그렇게 큰 처벌이 없다는 게 또 인식이 되다 보니까 또 공권력에 대해서 그다지 겁을 내지 않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무리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경우가 있을 텐데 국회에서 법을 좀 잘 좀 정비를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일부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위헌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야 간에 특히 한동훈 장관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이 이 헌법을 무시한 조치를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다면서 이 한동훈 장관 탄핵론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예전에 한 장관이 자신의 탄핵과 관련된 주장을 일축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보시죠.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그 절차에서 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다수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서 한 달 넘게 저에 대한 탄핵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탄핵이란 말이 그렇게 가볍게 반복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인지 좀 의문이 들긴 하고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계속 탄핵을 장관님도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탄핵이란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네, 김영민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이 법무부 검찰청 직제 개편안 때문입니다. 마약 수사 컨트롤 타워인 마약 조직범죄부를 복원하고 축소된 정보기능 확대하는 검찰청 직제 개편안이 공포 시행이 됐는데 이게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했던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위헌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탄핵 주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그런데 지난 3월에도 한 장관 탄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도 이어서 같이 보시죠.
당원과 지지층에서는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국회 내에서 견제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은 뭐 위법한 행위를 한 그 장관이나 검사에 대해서 왜 제대로 탄핵도 못하느냐 이런 요구들을 하는데. 네. 자, 자꾸 탄핵 이야기를 김용민 의원이 합니다. 근데 김용민 의원이 최근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좀 논란이 있었죠. 이게 기본적으로 거부권은 헌법에 있는 건데 이걸 제한하자 그러니까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 위헌 아니냐 이런 법안을 발의했던 분이 탄핵을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지적 일부에서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황당한데요. 네. 지난번에 사실은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그 국민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의도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 한동훈 장관을 대통령으로 지금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대통령을 국민의힘에서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뽑으셔야지 왜 자꾸 민주당에서 그 대통령을 뽑으려고 저렇게 하는지 일단 그런 우스갯소리를 좀 해주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은 국회의원이면 좀 국회의원답게 그 제대로 좀 수준 있게 좀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런 식으로 자꾸 탄핵 노래를 부르면 네. 이제는 그 이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도 조금 가볍고 좀 우습게 보이게 되니까 조금 아닙니다, 이제는. 네. 국무위원 탄핵은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네. 김용민 의원이 본인도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가르마를 정확하게 탔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른바 꼼수 탈당은 있었지만 국회의 입법 재량권이 과하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을 때 이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법이라 함은 경찰이 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나머지 두 가지 범죄,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에 한해서 검찰이 수사 개시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마약사범 근절해야죠. 이런 부분 엄중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에 따를 때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하고 상위법에 반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건 헌법이 허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정치가 경색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박진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 본회의 통과했지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도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 국무위원에 대해서 경질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꿈쩍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가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 민주당이 제기했던 해임 건의안 다 받으려면 지금 아마 내각에 남아있는 장관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게 해임 건의안이 탄핵이 정략적이라는 의미죠. 아니 정부가 마약과 조직범죄를 단속하겠다는데 저는 박수를 쳐주지는 못할 망정 탄핵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발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명백하게 무슨 뭐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내에서 이걸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약범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참 저는 이해가 못하는 게 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마약범죄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것을 수사하는 검찰을 자꾸 발목을 잡는 거죠? 뭐가 뭐 본인들이 마약과 연관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국민들은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중고등학생들 그까지도 마약이 다 포함해 있는데 온 국가의 사법 역량을 동원해서 단속을 해도 모자랄 판에 네. 왜 그걸 못하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예. 조직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은 오로지 국회의원하고 목적 자체가 한동훈 장관 탄핵하기 위한 목표입니까? 그리고 법안을 내는 걸 보면 정말 헌법에 어긋나는 법안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이러니까 개헌 논의는 못하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상식적으로 한다라면 저는 개헌 논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것들을 자꾸 내니까 압도적인 다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이거는 개헌 논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탄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이미 탄핵을 했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첫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번 보고요. 과연 누가 옳았는지 한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는 장관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 탄핵을 하는 게 옳으냐 거기에 대한 결론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A 의원이 의정연수 기간 만찬장에서 국민의힘 여성 시의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 고발당했다고 이제 저희들이 알려드렸는데 오늘 추가로 동영상이 또 나왔습니다. 남녀 가리지 않고 그냥 마구 입맞춤하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네, 저분은 왜 저러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장희철 사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죽 이런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온라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아니고 더불어만진당으로 개명하라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왜 술 취했으면 조용히 숙소 들어가서 자면 되는 거지. 저 남자 여자 안 가리고 만지고 추행하고 포옹하고 뽀뽀해서 샀습니까? 방금 영상 보신 거 시청자분들 저녁 시간인데 이제 식사 앞두고 밥맛 떨어지실까 봐 제가 죄송해질 지경인데요. 이 성범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온 태도,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 운운하다가 지금은 또 다큐멘터리 만들어가지고 기리겠다고 나서고 있고,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지금 윤리특위에 제소된 게 또 1년도 더 됐는데 아직까지 탈당했다고 끝. 박완주 의원을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추가적으로 징계를 국회 차원에서 밀어붙인다 만다 하는 이야기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게이트긴 하지만 탈당하니까 모든 게 다 끝났잖아요. 뭐 보고 배웠겠습니까? 이 부천의 시의원이. 김남국 의원 탈당하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네? 끝나네?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아마 임기 다 채우려 들 거예요. 왜? 민주당은 이미 그런 전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천시의원에 대해서는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제명이든 뭐든 윤리특위 결정을 하겠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으니까 코인게이트인 김남국 의원 포함해서 보좌관 성추행했다는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먼저 이재명 대표가 밀어붙여가지고 이거 윤리특위 제소한 거 빨리 결정내자. 우리는 성범죄에서만큼은 단호하겠다. 제명하자 하면 아마 이 아랫물에 해당하는 지방의원에서도요. 이게 우리가 탈당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제명당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범죄 경각심을 가지고 더 조심하게 될 겁니다. 예, 저 모습이 오늘 또 새롭게 공개가 됐고요. 고소인 중에 한 명이 피해 여성, 이 최초은 부천시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 지금의 심경 밝혔는데요. 보시죠. 갑자기 뒤로 왔고 저는 그런 일을 당했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이 자리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도 우왕좌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1차적인 어깨를 잡았을 때는 하지 말아달라고 확실한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런 행동을 하니까 너무 더 당황스럽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한테는 입까지 맞추는 행동을 하는데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나 봐요. 자리가 다 같이 식사 자리였고 다들 애써 분위기를 좀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서로 이제 술잔이 오고 가다 하다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랐던 경우도 있고요. 옆에 있던 분이 서로 말리기도 하고 남성 의원은 기분 나쁘다든지 입을 이렇게 닦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취하면서 정치를 어떻게 하셨나 싶긴 한데 서전 위원장, 장희철 이사장은 더불어 무슨 당 그랬는데 그건 좀 과한 표현 같고요. 어쨌든 시중에 놔두는 말을 전하시긴 했습니다만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 어때요? 오늘 스스로 물러나라 그랬죠, 그 시의원한테. 네, 맞습니다. 저 부분은 사실 제정신을 넘어서 이게 불법입니다. 그게 이제 저 부분은 민주당 국민의힘 이걸 다 떠나서 저렇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 부분을 단죄하고 법적으로 이제 책임을 묻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또 민주당 전체적으로 더불어 당 이런 식으로 비하고 하나 묶어가면 이게 다 정쟁이 되다 보니까 저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쟁의 수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안 좋다. 계속 수단 정쟁하면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죠. 국민의힘 하영재, 박순자, 김연아, 태영호
다 공천 헌금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의힘은 공천 받을 때는 다 공천 2억씩 줘야지 되나요? 그리고 옆에는 장해창 청년 의원 있지만 경북도당 청년 부대변인이 국가경영지도사 4층에서요. 그 불법적으로 해서 수천만 원이 아니고 수억 원씩 그런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대구 중구 곽상도 의원 지역구에 있는 현재 의원입니다. 구의원 김효린 의원 같은 경우는 짝퉁 판매해가지고 지금 경찰에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짝퉁의 힘인가요? 그렇게 저희가 얘기했지만 이걸 정쟁으로 가면 안 되고 네. 저 행위는 부천시의원 민주당 의원들 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저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하면 된다. 네. 그러나 이것을 정쟁의 수단으로 해서 이용하면 안 된다 말씀 꼭 드리고 최근 싶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성범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없잖아요. 성범죄 그리고 왜 힘없는 시의원만 물러나라 합니까? 힘 있는 국회의원인 박안주 의원도 제명하라고 해야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탈당했고 네. 예. 자, 탈당한 부분이 있고요. 그 짝퉁 징계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징계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못된 거 있으면 다 바로 잡아야죠. 그 당연한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천원금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습니다. 수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이것도 국민의힘이 당연시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 말씀을 드리는 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쨌든 저 장면을 보시는 분들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로 과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도 빨리 좀 어떻게라도 조치를 시켰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뭐 회식 자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잘못된 거죠. 근데 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너무 지금 수치스러운 마음에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시죠. 만취해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나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술은 본인이 조절하면서 마실 수 있는 건데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나서 전화가 수차례 왔습니다. 점점 드는 생각이 이분은 과연 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전화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충분히 문자나 다른 SNS를 통해서 사과의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요. 네, 술로서 면죄부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누가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해줍니까? 그리고 박완주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서 일단 제명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고요. 주민경 의원님, 법적으로 문제 되죠?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저는 저거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그냥 일반 개인이 아니잖아요. 부천시 시의원이니까요. 그러면 부천 시민들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빨리 부천시 의회에서는 이분이 자진 사퇴를 안 하면 그 빨리 제명을 해서 그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에 진행이 돼야지 수사는 수사, 재판도 재판 받으면서 계속 의원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계속되는 이 범죄를 그 딱 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 자진 사퇴 아니면 그 제명을 해서 이 시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아마 정신을 차리지 않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최초원 의원은 또 이 함께 부천시 의원 A씨를 고소한 다른 동료가 당했다는 일명 부침개 사건, 거기에 대한 상황도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음식을 던지는 행위를 했고 가슴 쪽에 붙은 그 음식을 보면서 부침개 왜 거기에 붙냐, 내가 떼어줄까, 그런 조롱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의원님은 너무 당황스럽고 그런 말을 들었던 게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워서 다음날 의장에게 바로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피해 의원님은 사과해달라 계속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내가 왜라는 듯한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 뭐 요즘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지금 예. 뭐 의정 연수를 하기 위해서 순천까지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갔는데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일단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당에 이분들이 다 이제 자기 정당 이름 걸고 나와서 당선된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당이 공천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면 책임을 지는 자세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탈당해버리면 끝이다. 이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생한 시점이 10일이고요. 이게 이제 19일 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거 아마 민주당 측에서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탈당계를 지금 우리 법 같은 경우는 탈당을 내버리면 그냥 바로 그냥 탈당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탈당을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냥 공무원들은 이런 비위가 있으면 이게 사표 수리가 안 됩니다. 연금이나 이런 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국가로부터 이제 세비를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쉽게 그냥 사퇴를 받아들이고 그냥 끝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면 지금 예. 김남구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나 등등 마찬가지지만 탈당했으니까 우리는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탈당계를 저는 수용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영구제명을 해야 된다. 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복당이나 이런 거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내부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예. 당은 국민들에게 뭡니까? 우리 당을 보고 찍어준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죠. 탈당하면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당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울 수 있는 저는 시스템이 이번 기회에 좀 마련돼야 되고 민주당도 그냥 탈당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이 지금 여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뭐 세종시 의회 의장도 그렇고요. 지금 서울시 네. 그 의회 원내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할 예. 수 있는 저는 당 차원에서 어떤 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뭐 성비위 계보가 있냐, 민주당에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상병원 세종시의장에 이어 부천시의원까지 이쯤 되면 민주당발 성비위 계보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전염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강경 대응하는 척만 하다 탈당 꼬리 자르기 후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민주당식 DNA는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성비위 관련자 엄벌하라는 대표 지시가 있었다. 영구 복당 불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부천시의원 성비위와 관련해서 당에서는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엄벌하겠다. 대표께서 이런 지시를 하셨고요. 이 성비위자 관련해서는 영구 복당 불허가 원칙이고요. 그에 기준해서도 앞으로도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의원 탈당을 했으니까 사실 징계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이미 이제 탈당한 상태지만 추가 영구 복당 불허 자체가 정당인에게는 가장 큰 징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연 정보 민주당 이번 좀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네, 맞습니다. 상시 감찰 제도로 해가지고요. 네. 저 이제 지역마다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행동하고 책임지자 그런 말씀인데 저는 이현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냥 이게 단순하게 뭐 탈당했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책임을 다 했다고 하기에는 국민 눈높이에 너무 낮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혁신 외치는데 이 영구 복당 플러스에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간판을 달고 네. 당 행위를 대항 의원을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어떤 명예라든지 지지율을 그렇게 낮게 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강력한 제도를 좀 마련하는 것이 네. 이 부분을 또 계속 발생하는 데 있어서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뭐 꼬리 자르기 이런 비판 아닌 비판 이걸 원천 봉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최근 들어서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드러났습니다. 뭐 국민의힘에도 다른 의혹들이 있고 뭐 비위가 있는 것들이 일부 적발되기도 했었는데 여야 가리지 않고 깨끗한 정치하겠다는 분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 하시겠다는 분들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민주당에서는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한 엄단을 통해서 다시는 좀 없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곤욕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60억 가상자산 의혹 박차를 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원욱 검찰총장은 의혹이 있는 부분 해소될 때까지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출금 과정에 대한 것들도 다 들여다보겠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로비까지 보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김남국 의원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는데 김 의원 발언 그리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반응 같이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FIU에서 수사 의뢰를 했던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를 아직까지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흘렸다. 약간 정치 수사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약간입니까? 그러면 100% 정치 수사구만.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뭐 전화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 국민들께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제 검찰이 거래소 압수수색 통해서 거래 내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정미경 의원님, 검찰이 어떤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볼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자금 세탁 부분을 네. 집중적으로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료가 처음에 넘겨받은 자료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FIU 금융당국이 준 것일 테니까요. 네. 그러면 결국은 거기는 이제 자금 세탁의 핵심이니까요. 일단 자금 세탁을 볼 것 같고요. 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처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440만 원만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압수수색 해가지고 받은 계좌를 통해서 계속 아마 확인하는 과정에서 2억 5천만 원 쪼개기 현금 인출된 게 아마 확보됐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언론 보도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계좌를 아마 들여다보면서 돈이 어떤 방식으로 인출이 되는지 아니면 이 계좌와 계좌로 이동, 그러니까 지갑에서 나가고 뭐 보통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계좌에서 어떤 계좌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걸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코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업자와 김남국 의원이 과연 공범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크게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가 좀 또 바르게 움직였어요. 김남국 의원과 관련돼서 김남국 방지법,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하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어제 소위 통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사이에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본회의에 이제 회부되면 바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엔 이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가상재산의 규모 같은 것들을 이제 바로 볼 수 있는 날이 오게 됐습니다. 게다가요, 지금 김남국 방지법 국회행안이 통과됐고, 게다가 이 국회 로비를 하러 왔다는 위메이드라는 회사 있잖아요. 위메이드 회사의 국회 출입 기록을 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누구를 찾아갔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공개할 수 있게끔 됐는데, 검찰 관계자는요, 위메이드 임직원이 지난 3년간 국회에 14차례 왔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의미 있게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위메이드가 국회를 대상으로 에어드롭,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발행하는 코인을 공짜로 주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공짜로 주는 건데 이걸 시도했다는 증언을 합니다. 보시죠. 위메이드가 그 당시 시점에 입법 관련해서 부탁을 하러 국회에 왔고 심지어 또 에어드롭 관련해서 어떤 제안도 하고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 그거를 거절했던 보좌진들은 얘기를 해요. 국회 차원에서 의원들이나 아니면 보좌진들이 그런 사례가 있다면 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보좌진으로부터 들었다는 게 김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장미 변호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때요? 일단 아주 실체가 없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언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김남국 의원이 에어드랍 형식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습득하게 된 경위는 사실관계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에어드랍 형식으로 이 경품에 당첨됐기 때문이지 무슨 대가 관계가 있다거나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게임협회에서는 그
당시에 상당한 입법 로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당시에 보좌관들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그 실체가 있었다고 하고 있는 만큼 네. 검찰이 이미 이 부분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가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정치자금을 모집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실체에 접근해 있는 게 바로 이 에어드랍 형식으로 코인을 습득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과연 아주 소량의 코인을 그냥 경품으로 당첨된 것인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환가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무상성이 인정이 될 것인지 여부가 앞으로 향배를 가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운영위에서 이제 입출입 기록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위메이드가. 그럼 결국 어느 의원실을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로비의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알려질 것 같은데, 오늘 게임 업계에 국회 입법 로비 의혹 제기했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가족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성명문을 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장희찬 이사장,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해당 성명문이나 또 위정현 학회장의 이 영상을 보고 놀랐는데요.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생방송 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위정현 학회장은 일단 게임업계 전문가인데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캠프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캠프에 게임 특보 단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게임 전문가들과 함께 김남국 의원이 많이 투자한 P2E 형태의 합법화를 반대했던 전문가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을 비롯한 게임 전문가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왜 P2E 찬성을 하는지 너무 의아했었다.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코인 가지고 있던 김남국 의원의 영향 아니었느냐라는 핵심적인 폭로를 했고, 또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위믹스를 비롯한 P2E 게임 합법화를 위해서 국회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해서 네. 아마 그 이익 공동체인 사람들이 국회에 뭐 의원이든 보좌진이든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개딸들이 이 위정현 학회장에 대해서 엄청난 성토를 했습니다. 네네. 뭐 살해 협박 메일을 누가 보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지키자, 김남국 의원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이 메일로 위정현 학회장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했다고 하니까 아무리 정치가 중요하고 뭐 이게 어떤 정당에게는 어떤 정치인에게는 불리한 이슈일지 몰라도 네. 이분이 정치 성향이 보수이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도 아니고 네네. 이재명 후보 캠프에 있었던 전문가인데 예. 이 사실에 부합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살해 협박까지 하는 메일을 보내다니, 이거는 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네. 그 메일 보낸 사람들도 다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뭐 이렇게 정치 성향이 다른 분이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거 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또 협박해서 되겠습니까? 검찰이 반드시 좀 찾아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위믹스 발행 사인 위메이드와 위 교수 간에는 서로 이제 법적 분쟁은 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는 건 별개로 그건 그거고, 개인에 대한 협박, 가족에 대한 협박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김 의원이 내부 정보를 알았느냐, 뭐 상장 관련 정보 받고 산 거 아니냐, 코인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코인 거래 입출금 상황,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이게 다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그걸 밝혀내는 게 검찰의 이제 임무겠죠. 자금 세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검찰의 수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 지금 침묵 지키고 있습니다. 행방 묘연하다. 뭐 보좌진들 이야기로는 의정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탈당해서 제가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홀로 방야에 서서 이것을 다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부터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처음에 당 진상조사를 요청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산에 계신 분이 마이군 여의도에 아무도 없습니까? 공주도 잘. 아니 일절 이렇게 문제를 하시니까 예. 대응을 다 자제하려고 하는 편이신 것 같은데. 의원실에서도 의원님하고 연락이 안 아니에요. 자, 김남국 의원은 어디 있을까요? 15일에 유튜브 출연한 게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6일, 17일, 18일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된 게 목요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데 대신에 커뮤니티에는 등장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요. 커뮤니티 게시글에 공감 표시도 하고요. 20일, 22, 23 어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접속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출연 이후에 청원 휴가 냈고 국회 본회의 안 나왔고 5.18인데도 가평 휴게소 어디 딴 데로 간 강원도로 가는 그런 모습 포착이 됐다가 유튜브 말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만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저는 이제 젊은 의원이 왜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젊은 청년 의원들한테 이게 좀 희망을 걸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건 뭐 심하다 이러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마 김남국 의원이 의정 활동 제대로 안 하면 이게 처벌을 하는 저 수당도 안 주고 하는 네. 그런 법안도 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요? 그럼 본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정 활동 뭐 하고 있다라는데 무슨 의정 활동 하고 계신가요? 의정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 그다음에 본회의 등등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의정 활동이라고 그럽니다. 저렇게 가평역에서 가는 건 의정 활동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런 의정 활동을 위해서 원래 이렇게 그 의정 활동하는 거 아니면 본인 상임위에다가 뭐 휴가를 낸다든지 모든 이유를 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없습니다. 자, 그냥 무단으로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 달에 1,500만 원씩 지금 김남국 의원에게 세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의원 9명 보좌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이런 중요한 시대에 본인은 지금 떠나가서 저렇게 개인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렇게 활동 안 할 거 아니면 빨리 의원직 그만두는 게 저는 국민을 위한 도리다. 자, 그리고 본인이 대응하겠다면서요. 네.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면서요. 왜 대응 안 합니까? 우리가 뭐 많은 지금 이야기 뭐 가상화폐 관련된 대선 자금 이야기도 하고 뭐 자금 세트 이야기 하는데 그 사실 아니면 대응해야죠. 저렇게 김어준 방송에 나와갖고는 저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놔놓고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마지막 본인이 주장했던 청년 정치인의 그런 어떤 다른 정치인의 피해가 안 가려면 지금이라도 나와서 국민들에게 떳떳이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십시오. 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김남국 사태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의 미온적 조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열었죠. 그랬더니 많은 강성 지지층들이 이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남국 의원이 가져온 민주당 내의 분란이라 그래야 될까요? 내분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게 심각합니다. 양측의 이야기 한번 보시죠. 강성 팬덤과 이제 절연하겠다. 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절연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들이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비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문자를 공개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에 대해서 당해보진 않은 의원들도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이거를 느껴봐라.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을 개딸 당원, 즉 당대표와 관계된 극렬 지지자로 단정하여 당대표에게 개딸과 절연하라고 요구했는지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됩니다. 당원 아니니까 중단해야 될 것인가? 당에서 조치할 수 있는 더 이상은 없나? 이른바 수박 의원들이라고 평가되는 의원들의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그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당원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오히려 당원들의 의사 통로를 막았기 때문에 더 과격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는가? 자, 민주당 상황 어떤 겁니까 지금 실제로요? 실질적으로 심각하죠. 사실 조국 장관 사태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진영의 논리라서 저희들끼리 어떤 다툼은 없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청년 그리고 뭐 다양한 의견과 다 이제 뭐 친명 비명계라고 해야 되나요? 의견이 다른 분들끼리 이게 충돌하다 보니까 내부까지 이제 갈등이 있어서 좀 어떤 심각한 부분은 있는 것인데요. 근데 제게 비단 민주당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방금 방송 전에 한번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제 그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을 가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고 자파라 그러고 비난하는데요. 저는 이게 개딸이라든지 특정 지지가 아니고 자유롭게 비판을 넘어 비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욕설이라든지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그건 다 이게 제명까지 지금 민주당은 당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엄정하게 해야 되는데 저것을 어떤 팬덤 혹은 개딸 즉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이렇게
너무 협소하게 가게 되면 저 본질을 놓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방송 한번 하면 뭐 댓글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또 반대로 또 칭찬도 들어오거든요. 그냥 정치인은 어떤 저런 청년의 행위에 대해서도 또 비판받을 건 비판받지만 또 응원하는 분도 있고 또 말씀드리지만 문자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욕설이 다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정 능력이 안 되면 말씀드렸지만 뭐 당헌 당규상이라든지 하면 강제적으로 제명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지금 빨리 필요하다는 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서 기업인들과 치맥을 곁들인 만찬을 했습니다. 닭이 몇 마리 왔을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 정부의 그 중소기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77%라는 말을 듣고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인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바로 이 순간 네, 규제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대통령실 열려 있으니까 와라, 장관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실천이 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저는 소통하려는 의도 자체는 높게 평가하고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소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 지나치게 대기업 친화적인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습니다만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오랜 수건이 바로 납품 단가 연동제였습니다. 근데 이건요, 그동안 정말 많은 허들이 있어서 통과가 안 됐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들어갔고 결국 여러 진통 끝에 납품 단가 연동제가 통과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업인들 대상으로 정책 조사해 보면 77%라는 높은 만족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정권에서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에 대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 자체가 이 행보만큼은 민주당에서도 뭐라고 트집을 잡기 힘들 정도로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요새 경기가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원팀이 돼 노력하면 이 긴 터널도 곧 지나가리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아메리칸 파이가 또 화제가 됐었고요. 이 치킨과 맥주 180마리를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상당히 또 눈길을 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윤 대통령 해외 나가서 많이 만나는데 스트레스가 없다 그랬는데 이거 밖에 나가면 괜찮고 안에 나오면 괴롭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뭐 밖에 나가면 또 이제 하니까요.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좀 특징적인 게 어제 주로 초청 대상이 40대의 스타트업 하는 그 출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재용 회장, 뭐 정의선 회장 이런 사람들 만나갖고 이 명함도 교환하고 그다음에 또 이 장관들 만나서 명함도 교환하고 해서 이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아마 어제의 컨셉은 40대 정도 되는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소통의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소통 계속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잠시만요.